그의 손가락이 내 목을 감싸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소유야. 영원히.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급 실크 침구 위에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불빛 아래 광택처럼 번뜩이는 무언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것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라는 걸. 70대 재벌 회장과의 결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제 황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죠. 내가 70억짜리 저택에서 밤마다 흘린 눈물을, 한 번의 외출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노린 것은 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이 순간을 마주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런 침묵의 비극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 백화점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의 이야기부터. 이 자켓이 회장님 체형에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서울 강남 최고급 백화점 VIP 남성복 매장의 수석 판매사원이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던 60세의 윤정이. 일찍 남편을 여인 후 외동딸 예림이를 혼자 키워 미국 유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엄마였죠. 그날만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곳에서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2023년 9월의 마지막 토요일. 가을 정장 시즌이라 매장은 평소보다 붐볐고 저는 VIP 고객들 사이를 종횡무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골프웨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문득 들려온 중후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처음 마주쳤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곧게 선 자세, 깊은 주름 사이로 꿰뚫는 듯한 눈빛, 그리고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아우라.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명 나이 든 여성으로서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30년 경력의 저도 그의 앞에서는 초보 직원처럼 긴장되었습니다. 태흥산업 장재우 회장. 그가 건넨 명함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연매출 수천억의 중견기업을 이끄는 거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무서움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요. 윤 매니저님, 30년이나 한 자리를 지키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3년도 견디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의 말에는 다른 남자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을까요? 오랜 세월 혼자 살며 느껴보지 못했던 그 달콤한 인정감에 저는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회장은 주 2, 3회씩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저 제게 고급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매장 구석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방문 시간이 저희 일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걸 언제부터 깨달았을까요? 2달째 되던 날, 그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정희 씨께 드릴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 보여서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퇴근 후에 저와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모셔오겠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의 조용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의 이야기에 웃음이 번지면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여진다는 설렘을. 정희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백화점에서 처음 뵙는 순간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소년처럼 가슴이 뛰다니. 셋째 만남에서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머무른 자리가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웠고 그 순간 저는 6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 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혼자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모두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만남에서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린 그 순간 그는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단 2달 만의 청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과 주변의 축복 속에서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그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그 밤, 이제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정희 씨.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사랑의 표현으로만 들렸습니다. 그 소유라는 단어에 숨겨진 어두운 의미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딸 예림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2달 만에 결혼이라고요?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젊은 딸이 이해할 수 없는 노년의 마지막 사랑의 절박함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불과 3달 만에 저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했고 30년간 몸담았던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생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으니까요. 하객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 속에서 저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드레스가 곧 저를 올가맬 쇠사슬이 될 줄을. 그 황홀한 저택이 곧 저의 감옥이 될 줄을. 정희 씨, 이제부터 당신은 태영의 회장 부인입니다. 신혼 첫날 아침 그 말을 시작으로 제 삶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정말로 달콤했습니다. 장 회장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저를 향한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꽃다발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매일 새로운 선물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옷. 제가 평생 만져볼 수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정희 씨, 첫 변화는 옷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일주일째 장 회장은 제가 가져온 옷가지들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30년간 입어온 제 옷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대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의상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고른 옷이 아닌데요. 정희 씨,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할 옷들이에요.
제가 당신을 위해 직접 골랐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집착이 묘하게 섞여 있었고, 그 당시 저는 그것이 그저 과한 애정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한 달째, 저는 제 머리카락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김 실장이 오실 겁니다. 당신의 머리를 새롭게 손질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정희 씨, 회장 부인에게는 더 품이 있는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 30년간 유지해온 제 헤어스타일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무력감을 지금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날 밤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정희 씨. 그의 손이 제 목을 감싸고 허리를 훑었을 때, 전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인형을 바라보는 창조주의 눈빛 같았습니다. 결혼 2달째, 제 일정은 모두 김 비서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부인,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0시에 피부관리, 12시에 회장님과 오찬, 2시에 태흥 자선재단 이사회. 잠시만요. 오늘 제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김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오늘 개인 약속이 있다고 하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 속에 숨겨진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중요한 자선 행사가 있어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친구분께는 제가 직접 사과 전화를 드릴게요. 그렇게 제 인간관계는 하나둘 끊겨갔습니다. 백화점 동료들, 오랜 친구들. 그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저는 어느새 장 회장과 그의 비서, 그리고 집안 직원들만 만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3달째, 저는 제 휴대폰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화 내역이 김 비서에게 보고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부인, 보안상의 이유로 회장님께서 새 휴대폰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연락처는 이미 옮겨두었으니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그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유리집에 갇힌 것처럼 저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3달째, 저는 제 지갑에서 현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부터는 이 카드를 사용하세요. 모든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김 비서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굳이 그런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의 말은 언제나 사랑과 배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실체는 철저한 통제였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한 푼 없이 저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적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6달째, 어느 날 아침, 정희 씨, 어젯밤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가 갑자기 한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침실에서의 일을 식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상관이죠? 이 집의 모든 사람은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소유물을 확인하듯 제 몸 구석구석을 훑은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영원히. 그의 속삭임은 더 이상 로맨틱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그 시기에 딸 예림이가 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돌아왔습니다. 제 변화를 본 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던 그 머리 스타일은 어디 갔어요? 딸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심지어 딸과의 대화에서도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다 회장님이 나를 위해 신경 써주시는 거야. 나도 이제 회장 부인으로서의 품위를 갖춰야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의심, 걱정, 아니면 공포. 예림이가 떠난 후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30년간 일했던 백화점에 가고 싶다고 말이죠. 물론이죠. 김 비서와 경호원이 동행할 겁니다. 장 회장의 허락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외출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김 비서와 2명의 경호원이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제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무엇을 구경하는지, 심지어 무엇을 구매하는지까지 모두 감시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희 씨, 정말 달라졌네요. 회장 부인이 되시니 더 화려해지셨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김 비서와 경호원들을 보며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만난 그 여성의 이름과 관계를 알려주시겠어요? 그냥 예전 동료예요. 특별한 사이는 아닙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백화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태영의 얼굴이니까요. 옛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점점 제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저택의 벽은 높아졌고 창문은 좁아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낯설어졌습니다. 화려한 옷, 완벽한 메이크업, 우아한 헤어스타일.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공허한 눈빛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장 속의 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 새장이었지만 여전히 새장이었습니다. 부인,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약 8개월째 되던 날, 장 회장이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항상 차갑고 무표정하던 김 비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나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 비서는 제게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택 정원의 벤치 아래에 봉투 하나를 두고 가라는 쪽지를. 저는 밤중에 몰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감시도 없이 홀로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벤치 밑에서 발견한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과거 부인들에 관한 신문 기사들, 법원 기록물 복사본, 그리고 한 장의 편지. 부인께 제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저는 장 회장님과 25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서로, 그리고 내연녀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 비서와 장 회장의 관계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사이가 아니었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장 회장님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자에게 반해 아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킨 뒤 그녀를 소유물처럼 여기죠. 당신이 3번째입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3번째라는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회장님의 통제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사고 전날 저에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영원히 떠났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장 회장이 자신의 부인을.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 수사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김 비서의 편지는 거기에 대한 답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태은그룹은 이 지역의 경제를 좌우하는 기업입니다. 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은 모두 회장님의 골프 친구들이죠. 진실이 묻히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의 딸 예림 씨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완벽한 가족을 완성하기 위해 예림 씨를 이 회사와 연결시킬 임무를 이미 물색 중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서 빼앗을 것은 바로 당신의 딸입니다. 편지를 읽은 후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김 비서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거짓말일까?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장 회장과 여러 여성들의 사진들, 그의 이전 부인들의 사망 기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를 만나기 몇 달 전부터 제 배경을 조사한 사설 탐정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장 회장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일상, 제 딸, 제 재정 상황까지, 그리고 제 약점까지. 혼자 딸을 키우며 평생 모은 돈을 딸의 유학 비용으로 거의 다 써버린 경제적 취약성. 다음 날 아침 김 비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게 제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공모자로서의 묵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과를 전달하는 그녀의 목소리 뒤에는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회장 부인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애정 어린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그리웠어요. 여보.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언젠가는 탈출하기 위한 연기를. 그날 밤 침대에서 장 회장의 손길이 제 몸을 더듬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게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해요. 정희 씨, 나의 완벽한 아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들렸습니다. 완벽함이란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날 장 회장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씨, 예림이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어떨까요? 태은그룹에도 그 아이가 공부하는 분야와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인턴십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요한 위치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의 경고가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예림이가 학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경험을 쌓는 게 더 도움이 될 텐데 내가 직접 가르칠 수도 있고.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집착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저를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제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비서에게 몰래 쪽지를 남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김 비서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제 욕실 선반 뒤에 또 다른 봉투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명함 하나와 작은 핸드폰,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일회용입니다. 통화 후 반드시 폐기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윤정혜 씨, 당신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장 회장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회장 부인으로 살면서 몰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비서는 믿을 수 없는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중요한 정보들을 제게 전달했고, 때로는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부인, 오늘 14시부터 16시까지는 경비 교대 시간입니다. 그때 뒷문으로 나가면 10분간 감시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짧은 시간들을 이용해 저는 변호사와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탈출을 위한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 딸 예림이었습니다. 그녀를 장 회장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빼내는 것. 그것이 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예림이의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모든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림이를 이 위험천만한 집으로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방문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예림아. 정말 기쁘구나. 전화기 너머로도 제 목소리의 떨림이 전해졌는지 예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 괜찮아. 그저 너무 반가워서 그래. 장 회장은 예림이의 방문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군요. 특별한 환영 파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가 우리 딸이라고 말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림이는 제 딸이었고 결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 태응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그 자제들을 모두 초대하세요. 특히 정 부사장의 아들을 꼭 초대하고. 장 회장의 지시에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으로 저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 부사장의 아들. 그는 분명 장 회장이 예림이를 위해 준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곧 한국에 오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림이가 도착한 날, 장 회장은 평소와 다르게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고급 리무진으로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환영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식사 중에 장 회장은 예림이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림이,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국제무역이나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 우리 태응에도 그런 부서가 있어. 다음 주에 한번 회사를 구경시켜 줄까? 장 회장의 제안에 예림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으로 마구 뛰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예림이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급한 업무 미팅이 있다며 외출했을 때였죠. 예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저도 사실 할 말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왠지 전과 많이 달라 보여요.
딸의 솔직한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예림아, 잘 들어. 엄마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절대 이 이야기가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예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림아, 엄마가 이 결혼은 실수였어. 회장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야. 엄마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예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엄마를 괴롭혀요?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엄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 그리고 지금은 너까지. 예림이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저까지요? 무슨 의미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 회장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선자리, 회사에 데려오려는 계획, 그리고 그의 이전 부인들에 관한 소문까지. 엄마, 이건 너무 끔찍해요. 우리 당장 이 집을 나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예림아. 회장님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이 집을 나가면 갈 곳이 없어.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예림아, 엄마에게 계획이 있어.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내일 있을 환영 파티에서 정 부사장의 아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를 경계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마. 다음 날 저녁 장 회장은 저택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태은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까지 50명이 넘는 사람들로 저택은 북적였습니다. 예림 씨, 이쪽은 정 부사장의 아들 정민호 군입니다. 하버드 MBA를 마치고 현재 태흥의 해외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죠. 장 회장은 예림이를 정 부사장의 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태흥그룹의 후계자로 점쳐지는 젊은 임원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예림 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민호의 인사에 예림이는 경직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를 향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저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정민호는 계속해서 예림이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예림 씨, 제가 미국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2년을 보냈으니까요. 혹시 주말에 시간이 있으시면 함께 식사라도 할까요? 예림이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방문은 주로 엄마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서요. 그 순간 정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곧장 장 회장에게 다가갔고 둘은 한참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예림이에게 말 좀 해주세요. 정 부사장 아들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어요. 괜히 기회를 놓치게 하지 마세요. 아직 예림이는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이나 연애는 좀 이른 것 같네요. 장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 내 말 잘 들으세요. 이 일은 예림이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태흥의 힘을 예림이가 이 집안과 연결된다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회장님, 그건 예림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니,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부모로서.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라는 표현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결코 예림이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예림이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방금 정민호 씨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점심 약속을 하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장 회장은 이미 예림이의 개인정보까지 정민호에게 넘겼다는 것을. 예림아, 내일 아침 일찍 짐을 싸. 우리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엄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회장님이 너무 멀리 갔어. 그날 밤 저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김 비서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행운을 빕니다. 새벽 4시. 저택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와 예림이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알려준 대로 그 시간에는 경비 교대가 이루어져 10분간의 감시 공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예림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강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도박과도 같았으니까요. 저택의 뒷문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것은 밤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후 우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문이 보여. 뒷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부인? 얼어붙은 심장으로 뒤를 돌아보니 장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새벽에 어디 가시려는 건가요? 그것도 예림이와 함께. 장 회장의 뒤에는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장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상황은 어떻지? 아직 자세한 상황은 파악 중입니다만 임원들이 모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바로 화상회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장 회장의 얼굴에 고민이 스쳤습니다. 그의 눈은 저와 예림이를 향했다가 다시 김 비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알았어. 회의실로 가자. 그리고 너희 둘, 부인과 예림 씨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지켜. 회장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김 비서의 재촉에 장 회장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절대 두 사람을 눈앞에서 놓치지 마. 내가 돌아오면 따로 처리하겠다. 장 회장이 사라진 후 2 경비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냉철했고 자세는 경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분은 방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김 비서가 전날 밤 몰래 전해준 작은 USB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겠어요? 이 안에는 장 회장의 모든 비리와 전 부인의 죽음에 관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분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적은 돈을 주면서 자신은 얼마나 많은 비자금을 빼돌리는지에 대한 정보도요. 경비원들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있고 생계가 달려 있어서. 당신들의 가족을 생각하세요. 내 딸도 당신들 자녀와 같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냥 보내주세요. 잠시 망설임 끝에 경비원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서두르세요. 회장님이 곧 진실을 알아차릴 겁니다. 우리는 재빨리 뒷문을 통해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수였습니다.
윤정혜 씨, 빨리 타세요. 차에 오른 순간 저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회장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제발. 차는 바람처럼 저택을 벗어났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안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변호사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장 회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야, 예림아. 그날부터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모든 힘을 동원해 저를 찾아냈고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부당한 재산 요구를 위한 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도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제공한 증거들과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바로 그것이었죠. 회장님이 모든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처럼 소송은 결코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판사들은 갑자기 사건에서 손을 뗐고 몇몇 증인들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장 회장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김 비서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 비서를 찾아야 해요. 그녀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개인 탐정을 고용했고 그가 김 비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장 회장의 별장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구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합법적이든 아니든 그녀를 구해야 해요. 우리는 위험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예림이의 대학 동창이 경찰에 지원한 상태였는데 그의 도움으로 별장에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였지만요. 김 비서는 구출되었고 그녀는 법정에 서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장 회장의 전 부인들에 대한 학대, 그의 비자금, 그리고 장 회장이 저를 만나기 수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까지. 법정에서 장 회장과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마법은 더 이상 저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회장님, 당신이 준 것은 황금 3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가 되려 합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 비서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6개월, 8개월. 장 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송을 지연시켰고 저희 평판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의 정신적 학대를 인정받았고 적지 않은 위자료와 함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혜 씨.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변호사의 축하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9개월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싸움.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돈만 노린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영향력 있는 친구들은 언론을 통해 저를 악의적으로 공격했고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미국으로 가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예림이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저를 붙잡아둘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김 비서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시면 최대한 낮은 프로필로 지내세요. 그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낯선 남자가 우리 아파트 주변을 맴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명 장 회장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사를 해야 했고, 이번에는 신원을 완전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그렇게 저는 윤정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 씨, 이 꽃은 어디에 진열할까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조그만 꽃집에서 저는 이제 제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화려한 강남의 저택에서 벗어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는 장 회장의 막대한 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작은 꽃집을 열었고 이제는 제 손으로 꽃을 가꾸고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림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죠.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화려한 삶을 버리고 전혀. 그 화려함 속에 갇힌 새였던 시간보다 지금 이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삶이 훨씬 값져. 장 회장의 소식은 가끔 인터넷 뉴스를 통해 듣곤 합니다. 그는 여전히 강남의 저택에서 살고 있고 태흥그룹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없다고 합니다. 그녀도 제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장 회장의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꿈, 저택의 벽이 점점 좁아지는 꿈. 그런 날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합니다. 트라우마는 아직 남아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서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외출할 수 있고, 입고 싶은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자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느 날 꽃집에 한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장 회장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선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네요, 부인.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장 회장은 이제 저의 과거일 뿐 미래가 아니니까요. 최근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쉼터에서 상담을 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쉼터의 여성들에게 건네는 이 말은 사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제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간혹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진정한 자유를 찾은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예림이가 얼마 전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는 사랑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황금 세 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여전히 세 장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에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끝으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자유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